지금 독일 언론계와 교육계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당장 여행을 취소하십시오. 노벨상 하나 없는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운단 말입니까? 일본 대신 한국행이 결정되자 독일 상위 1% 학부모들은 책상을 내리치며 격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뒤 바로 그 학교 학생들이 한국을 다녀오더니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래를 갔다 온 느낌입니다. 독일은 한국의 100년은 뒤처졌어요. 이 소식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자 분노한 상류층은 아이들의 인솔교사를 파면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학생들이 직접 찍어온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이게 진짜 아시아라고? 솔직히 독일이 배워야 합니다. 교사를 처벌하려던 여론이 하루 만에 독일을 반성하는 여론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대체 그 7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2시 25분 침대맡에 두었던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역 대규모 강진 발생, 쓰나미, 적색경보 발령, 국제공항 전면 폐쇄. 화면을 켜자마자 쏟아지는 긴급 뉴스 속보에 저는 끓어오르던 잠기운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괴테 김나지움에서 25년간 역사를 가르쳐온 수석 교사 클라우스 리히터입니다. 저희 학교는 평범한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독일 정재계 고위층, 의사, 법조인,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임원들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야말로 독일 최고 엘리트들의 요람이죠. 사건이 터진 그날은 저희가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온 일본 수학여행 출발을 불과 3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교토의 천년 고찰들, 도쿄의 최첨단 로봇공학시설, 그리고 신칸센 탑승까지 유럽의 엘리트 학생들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 굳게 믿고 있던 일본을 배우기 위한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반의 우등생 율리아는 이 여행을 위해 2년 전부터 일본어를 독학할 정도로 열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무참히 박살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학교 회의실에는 긴급 학부모 총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무겁고 팽팽한 공기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학부모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하고 있었죠. 리히터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 여행을 기대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고위 임원인 율리안의 아버지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압니다. 하지만 3년을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전액 환불을 해주든 그에 걸맞은 수준의 다른 선진국으로 당장 목적지를 변경하든 결단을 내리세요. 법무법인 대표인 클라라의 어머니도 날 선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항공사와 여행사에 확인한 결과 지금 전면 취소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이사회는 밤샘 논의 끝에 대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일본 대신 한국으로 갑니다. 순간 끓어오르던 회의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3초의 침묵, 그리고 곧바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정신입니까? 율리안의 아버지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일갈했습니다.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그 작고 볼품없는 나라 말입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우리 엘리트 아이들을 그런 후진적인 곳에 보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전액을 손해보더라도 여행을 취소하십시오. 맞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도 전쟁을 쉬고 있는 위험한 곳 아닌가요? 위생 상태도 엉망일 테고 매운 음식 투성이라 우리 아이들 위장이 다 망가질 겁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선 깊은 경멸과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아시아의 선진국은 오직 일본뿐이었고 한국은 그저 값싼 공산품을 만들거나 K-팝이라는 유치한 음악이나 부르는 변방의 소국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결정이 통보되었을 때의 반발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선 저를 향해 율리안이 붉어진 얼굴로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벨 과학상 하나 없는 나라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운다는 거죠? 그 나라에 신칸센 같은 고속철도가 있나요? 세계적인 기술력이 있나요? 평소 IT 기기에 관심이 많던 레온도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요. 제 스마트폰 말고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일본의 짝퉁 같은 나라에 가느니 차라리 제 방에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는 게 낫겠습니다. 18명의 학생 중 단 한 명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배신감이 서려 있었죠. 솔직히 고백하건대 교단에 서 있던 저 역시 속으로는 그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지성인이라
자부하던 제게도 한국은 너무나 낯설고 무더운 나라였습니다. 그저 학교의 예산 손실을 막기 위해 학생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의미 없는 일주일을 버티다 와야 한다는 생각에 제 가슴은 납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출발 전날 밤,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활화산 같았습니다. 온갖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와 악성 루머들이 사진과 함께 쏟아졌죠. 한국의 길거리 쓰레기 문제, 열악한 대중교통,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가장 저를 숨막히게 했던 건 클라라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리히터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발생한다면 즉각 학교와 선생님, 개인을 상대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숨막히는 압박감과 불신 속에서 마침내 출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아이들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은 채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창밖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억지로 끌려가는 여행이 끔찍한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겪게 될 진짜 지옥은 아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세계 최고라 자랑에 마지 않던 우리 조국 독일의 한복판에서부터 끔찍하게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지옥 끝에서 만난 낯선 나라가 우리의 오만한 가치관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 내버릴지를 말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할 독일제 에어컨은 35도를 웃도는 이례적인 폭염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아이들을 배웅하러 온 학부모들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고 완벽하게 세팅되었던 머리는 이미 헝클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18명의 엘리트 학생들은 좌석에 축 늘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직 공항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숨이 막혀요. 도대체 에어컨은 왜 이 모양입니까? 법무법인 대표의 딸인 클라라가 창백해진 얼굴로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곧 시원한 공항 터미널에 도착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바깥 날씨가 아무리 지옥 같아도 유럽 물류와 교통의 심장부이자 독일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공항인 프랑크푸르트 공항 내부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통제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공항 터미널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의 헛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터미널 전 구역 에어컨 가동 전면 중단. 승객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독일어와 영어로 번갈아 울려 퍼지는 무미건조한 안내 방송은 그야말로 사망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인파가 뿜어내는 열기와 땀 냄새, 그리고 분노에 찬 고성들이 좁은 터미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멈춰버린 거대한 유리 온실 속에서 온도는 이미 40도에 육박하고 있었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독일 최대 공항이 폭염 하나 통제하지 못해서 이 모양이라니. 벤츠 임원인 율리안의 아버지가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역시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입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모니터만 두드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독일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그 지독한 원칙과 완벽주의 시스템의 위대함은 단 며칠간의 폭염 앞에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터미널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 없습니까? 소리가 난 곳으로 미친 듯이 달려간 제 눈앞에는 우리 학생 중 한 명인 소피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소피, 정신 차려. 소피. 다른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급히 공항 응급 구조대를 호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수십 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응급 병상이 부족하며 의료진이 도착하려면 최소 30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유럽 선진국의 민낯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매뉴얼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남을 밀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항 내 약국에서 구한 응급 냉각 키트와 구급대원의 신속한 처치 덕분에 소피는 30여 분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료진은 가벼운 열탈진이었으며 충분한 수분 보충과 안정을 취하면 비행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지만 소피의 부모님과 긴급 통화를 마친 뒤에야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소피를 부축하며 우리는
3시간이 연착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 앉자마자 평소 IT 천재라 불리던 레온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리히터 선생님, 독일 공항이 이 지경인데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할까요? 우리 정말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등줄기에도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유럽 최고의 인프라도 더위 앞에 붕괴했는데 제가 아는 한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일어선 아시아의 변방 국가가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통제할 리 만무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옥으로 향하는 특급 열차에 우리 아이들을 밀어 넣었다는 끔찍한 죄책감뿐이었습니다. 12시간의 끔찍한 비행 내내 학생들은 불안감에 떨며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내 스피커에서 목적지 도착을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재 서울의 현지 기온은 32도, 매우 무더운 날씨입니다. 32도. 그 숫자를 듣는 순간 기내 곳곳에서 학생들의 절망 섞인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악몽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공포가 18명의 엘리트들을 짓눌렀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안착하고 탑승교와 연결되는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형수처럼 잔뜩 어깨를 움츠린 채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 찰나, 뜨겁고 끈적한 열기 대신 상쾌하고 서늘한 바람이 우리 모두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앞장서 걷던 율리안이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뒤따르던 학생들도 일제히 걸음을 멈추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지금 밖이 32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리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 역시 당황하여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아비규환의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너머로 눈부신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공항 내부는 완벽한 온도와 습도로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벽면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온도계는 오차없이 정확히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항 전체를 마비시켰던 그 끔찍한 폭염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공항에서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고 넓은 입국장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18명의 까다로운 독일 엘리트들은 단 한마디의 불평도 내뱉지 못하고 그저 입을 벌린 채 침묵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광택이 났고 수만 명의 인파가 오가는데도 공항 내부는 도서관처럼 차분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 키만 한 매끄러운 디자인의 로봇 하나가 부드러운 전자음을 내며 우리 일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봇은 완벽한 억양의 독일어로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을 도와드릴지 물었습니다. IT 천재 레온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 거대한 공항을 자율주행 로봇이 돌아다니며 다국어로 안내를 한다고? 그것도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우리는 홀린 듯이 로봇의 안내를 받아 수암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역이나 공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소리치는 경찰이나 질서를 강요하는 통제 요원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일렬로 서서 바쁜 사람들을 위해 왼쪽 통로를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거대한 자발적 질서. 그것은 법과 규제로만 시민을 통제하려 하는 유럽 사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경이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클라라가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완전히 상기된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가보셨어요? 바닥에 물기 하나 없고 냄새도 전혀 안 나요. 게다가 모든 변기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클래식 음악까지 나와요. 프랑크푸르트 공항 화장실은 정말 역겨웠는데 여긴 특급 호텔 같아요.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의 대형 스크린에는 각 캐리어가 나올 때마다 예상, 대기 시간과 주인의 정보가 실시간 데이터로 전송되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스마트폰과 전광판을 번갈아 보며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저기 대기질 측정 모니터 좀 보세요. 현재 밖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은 편인데 이 거대한 공항 내부의 미세먼지 수치는 15를 가리키고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맑은 날에도 60이 넘는데 말이죠. 이 넓은 공간 전체를 완벽한 음압 병실 수준의 공조 시스템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기적에 가까운 기술력이에요. 불과 5시간 전 아시아의 소국이라며
멸시와 조롱을 퍼붓던 콧대 높은 엘리트 학생들의 얼굴에서 오만함은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미지의 압도적인 문명과 기술력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일본을 가장 동경했던 율리안이 창밖으로 끝없이 뻗어있는 웅장한 인천대교를 바라보며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해 철저하게 무지했어요. 공항 하나가 이 정도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저 다리 너머에 있는 진짜 도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25년간 유럽의 역사가 세계의 중심이라 가르쳐온 저의 알량한 지식 체계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의 완벽함이 그저 방문객을 위한 화려한 쇼윈도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힘의 일부인지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서울을 향해 끝없는 다리를 건너 화려한 빌딩 숲으로 진입했을 때 우리는 이 공항의 충격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쓰나미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밤이 되면 모든 것이 멈추는 유럽과 달리 진정한 한국의 마법은 해가 지고 난 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깨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최고급 리무진 버스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끝없는 대교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율리안과 레온을 비롯한 학생들은 피곤함도 잊은 채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탄성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오른 거대한 마천루의 숲, 송도 스마트시티의 압도적인 스카이라인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히터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건물들이 전부 빛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넓은 도로에 차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한 번도 막히지 않는 거죠? IT 천재 레온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지적이 맞았습니다. 유럽의 대도시들은 퇴근 시간이나 야간에 항상 끔찍한 교통 체증을 앓습니다. 도로망은 복잡하고 신호 체계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탄 버스는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면서도 마치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은 레온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신호등과 도로는 인공지능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차량의 흐름, 속도, 심지어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실시간 데이터로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신호 주기를 초 단위로 바꿔줍니다. 꽉 막힌 도로는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레온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고장난 신호등 하나 고치는데 관공서 서류 작업만 2주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도시 전체의 교통량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제어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건축을 넘어선 완벽한 알고리즘입니다. 우리의 충격은 거리를 걷는 순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정차한 번화가에서 까다로운 여학생 클라라가 이상하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선생님, 뭔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 거리에 그 흔한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닥에 휴지 조각 하나 안 떨어져 있고 심지어 고약한 쓰레기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수많은 레스토랑과 카페가 밀집한 거리인데도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쓰레기 수거함이나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차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여러분의 발밑 지하에 있습니다.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웃으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각 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지하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진공관로를 통해 시속 70km의 속도로 중앙 폐기물 처리장까지 순식간에 빨려 들어갑니다. 쓰레기차가 거리를 돌아다닐 필요도, 환경미화원이 악취와 싸울 필요도 없는 완벽한 친환경 지하 시스템이죠. 이 설명을 들은 율리안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벤츠의 고위 임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기계공학을 자랑하던 독일인이 아시아의 이 젊은 도시가 구현해낸 보이지 않는 지하 인프라 앞에서 철저하게 압도당하고 있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시차와 긴 비행, 그리고 연이은 문화적 충격에 아이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비행기 연착으로 기내식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학생들의 뱃속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딱딱한 빵이라도 좋으니 뭐라도 먹을 수 없을까요? 클라라가 울상을 지으며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벽 3시를 향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미넨이었다면 저녁 8시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일요일에는
아예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립니다. 새벽에 음식을 구한다는 것은 유럽의 상식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인 건 압니다만 혹시 근처에 물이나 과자라도 살 수 있는 곳이 열려 있을까요? 학생들이 너무 배고파해서요. 수화기 너머로 직원의 상냥하고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호텔 1층을 나서면 3분 거리에 24시간 운영되는 대형 편의점이 3곳이나 있습니다. 아니면 방으로 직접 따뜻한 음식을 배달해 드릴까요? 새벽 시간이라도 치킨, 피자, 한식 등 원하시는 메뉴 대부분이 20분 내로 조리되어 도착합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새벽 3시입니다. 제 말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내일 아침 조식을 묻는 게 아닙니다. 당장 지금 배달이 된다고요? 네, 고객님. 프런트에서 대신 주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가 튀긴 치킨은 어떠신가요? 저는 홀린 듯이 알겠다고 대답했고 아이들을 제 방으로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레온과 율리아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사기일지도 몰라요. 이 시간에 요리사가 깨어있고 배달원까지 대기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마 어제 남은 차가운 조각들을 전자레인지에 대충 데워서 가져올 겁니다. 레온의 호언장담이 끝나기도 전인 정확히 22분 후 호텔 방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유니폼을 입은 배달원이 환하게 웃으며 거대한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받아드는 순간 제 손끝으로 데일 듯한 뜨거운 열기가 전해졌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매콤하고 고소한 치킨의 향기에 학생들은 일제히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포장을 뜯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방금 기름에서 건져낸 완벽한 황금빛 치킨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함께 온 얼음, 콜라는 단 한 방울도 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율리안이 조심스럽게 치킨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뜨거운 육즙이 터져 나왔고 율리안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선생님, 이건 미쳤어요. 제가 독일에서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레스토랑의 닭 요리보다 부드럽고 완벽하게 조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새벽 3시에 어떻게 이런 퀄리티의 요리가 20분 만에 방 안으로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은 눈 감추듯 치킨을 먹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스마트 시티, 지하로 빨려 들어가는 쓰레기 통제 시스템, 그리고 새벽 3시에 갓 튀긴 치킨을 침대 앞까지 대령하는 이 무시무시한 서비스망, 이 모든 완벽한 하드웨어를 한치의 오차 없이 돌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잠들지 않고 깨어 일하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워라벨이라는 이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고집하며 모든 편의를 포기할 때 이 작고 경이로운 아시아의 국가는 스스로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심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호텔 방의 통유리창 너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수많은 불빛으로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네온사인과 거대한 빌딩 숲에 꺼지지 않는 창문들. 그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 머릿속에 하나의 거대한 의문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 깊은 밤. 도대체 저 불빛 아래에서는 누가 어떤 절박한 이유로 잠을 쫓으며 이 거대한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 편안함과 안주를 거부하고 기꺼이 자신을 갈아 넣어 이 미친 듯한 속도와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이 나라. 사람들의 진짜 원동력은 대체 어디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그 해답의 첫 번째 단서는 바로 다음날 우리가 도착한 지구상에서 가장 삼엄한 국경선 위에서 뼈저리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새벽 3시의 기적 같은 치킨. 배달이 남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다음날 아침. 우리를 태운 버스는 서울의 도심을 벗어나 북쪽을 향해 무거운 엔진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불과 1시간 전의 미래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삼엄한 철조망,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군사 초소들,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검문소.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 DMZ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에 버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나고 자라 평화로운 유럽의 혜택만을 누려온 18명의 엘리트 학생들에게 전쟁이란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는 먼 과거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소총을 든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타 신분증을 검사하는 순간 아이들의 얼굴에서 장난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자
굽이치는 강 너머로 북한의 헐벗은 산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율리안이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울에서 겨우 1시간 거리입니다. 그 눈부신 미래 도시가 이토록 끔찍한 포문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만들어진 것이란 말입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위에서 어떻게 그런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망대 한편에서 북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던 한 노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구분 등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진 그 한국인 할아버지는 독일어로 대화를 나누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통역을 맡은 가이드를 통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군요. 당신들의 나라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지요. 참으로 부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노인의 붉어진 눈시울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 친동생이 저 철조망 너머에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후 70년이 넘도록 생사조차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북쪽 하늘만 바라보시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난과 공포,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절망감.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과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도끼 하나로 버텼습니다. 독일도 해냈으니 우리도 언젠가 저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면서요. 노인의 덤덤한 고백에 클라라가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만했던 율리안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배우며 자란 이 독일 엘리트들에게 한국의 분단은 너무도 생생하고 처절한 현재 진행형의 비극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새벽을 밝히던 거대한 인공지능 도시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눈부신 발전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을 연료 삼아 뼈를 깎는 생존 본능으로 쏘아 올린 처절한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내일 당장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그것이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무장하게 만든 진짜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이 나라의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밤 11시, 우리는 서울의 강남, 그중에서도 교육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맙소사, 선생님, 지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 수많은 인파가 전부 10대 학생들입니까? 레온이 입을 떡 벌린 채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파도처럼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만 명의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7층, 8층짜리 육중한 상가 건물 전체가 오직 학생들을 위한 학원과 독서실로 꽉 차 있었고,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 몰려든 수백 대의 차들이 거대한 강물처럼 도로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유럽의 10대들은 오후 2시면 학교를 마치고 축구를 하거나 악기를 배우며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밤거리의 한국 학생들은 한 손에 무거운 책가방을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덜 깬 잠을 비비며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근처 24시간 편의점에서 플라스틱 포장지에 쌓인 삼각형 모양의 김밥을 서서 먹고 있는 한 한국 고등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율리안이 조심스럽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하루에 대체 몇 시간이나 공부를 하는 건지, 이렇게 늦은 밤까지 쉬지 않으면 병이 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학생의 눈빛만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과 학원, 심야 독서실까지 합치면 하루에 15시간 정도 공부합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이렇게 길에서 대충 때우는 친구들이 수두룩해요. 그 대답에 우리 학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성인 노동자도 견디지 못할 혹독한 일정을 10대 아이들이 스스로 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클라라가 창백해진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끔찍하게 학대하는 거죠? 부모님의 강요입니까? 이건 맹목적인 경쟁일 뿐이에요. 그러자 삼각형 김밥을 삼키던 한국 학생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신들처럼 넓은 평야도 땅 파면 나오는 석유나 자원도 없는 조그만 분단 국가입니다. 6.25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땅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고 다시는 가난에 짓밟히지 않기 위해 믿을 수 있는 자원은 오직 우리 자신, 사람의 머리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를 더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이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오만했던 유럽의 엘리트들은 한국의 지독한 교육열을 아동학대나 숨막히는 서열주의라고 비웃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15시간을 버티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는 국가의 운명을 자신의 두 어깨에 짊어지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이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율리아는 창밖의 화려한 빌딩 불빛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클라라는 자신의 나태했던 지난날을 반성하듯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완벽한 배달 서비스, 초단위로 계산되는 인공지능 교통망, 그 모든 사치스러운 시스템의 이면에는 70년 전의 아픔을 2번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불태우는 이 지독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밤 11시까지 15시간을 기계처럼 공부하는 아이들이 모인 학교라면 분명 다음날 우리가 방문할 한국의 공립고등학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콜로세움일 것이라고요.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살아남는 차가운 교실일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한국의 평범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교육 철학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상상조차 못한 벅찬 연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태운 버스가 서울 외곽의 한 공립 고등학교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어젯밤 대치동 학원가에서 15시간을 기계처럼 공부하는 10대들의 처절한 생존 투쟁을 목격했던 터라 버스 안의 공기는 마치 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무겁고 침통했습니다. 리히터 선생님, 저는 솔직히 저 교실 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 평소 당차고 직설적이던 클라라조차 양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율리안과 레온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의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확신뿐이었습니다. 명문대 진학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루의 절반 이상을 책상에 묶여 지내는 아이들, 그들이 모인 교실은 필시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콜로세움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옆자리에 친구를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남는 숨막히는 서열주의와 날선 견제가 난무하는 끔찍한 정글을 상상하며 우리는 조심스럽게 2학년 2반 교실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칠판 앞에 풍경이 우리 눈에 들어온 순간 25년간 제가 굳게 믿어왔던 독일식 교육 철학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침 수학 심화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칠판에는 대학 수준의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은퇴 안경을 쓴 한 남학생이 분필을 들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실 안에 30명 남짓한 학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그 남학생의 손끝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 풀이의 중간 즈음 남학생이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범하며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공식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김나지움이었다면 혹은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의 경쟁적인 교실이었다면 당장 비웃음이 터져 나오거나 교사의 날카로운 질책이 쏟아졌을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율리아는 잔뜩 긴장한 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남학생 역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귀 끝까지 붉어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탁에 서 있던 한국인 교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이었어. 네가 방금 틀려준 그 구간이 매년 수능에서 수만 명의 학생이 함정에 빠지는 가장 아찔한 마의 구간이야. 네의 용기 있는 오답 덕분에 여기 있는 우리 반 30명 전체가 그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되었네. 다들 이 완벽한 오답에 박수 쳐주자. 교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안의 모든 학생이 일제히 책상을 두드리며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남학생의 얼굴에 안도감과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는 다시 분필을 고쳐 잡고 당당하게 남은 풀이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진 쉬는 시간의 풍경은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요점 정리 노트나 비법을 꽁꽁 숨겨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곳곳에서는 상위권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성적이 부진한 친구들의 책상에 먼저 다가가 방금 수업에서 배운 복잡한 개념을 자신의 시간까지 포기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끌어올려주는 이 믿을 수 없는 풍경에 레온이 참지 못하고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명문대에 가기 위해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냐고, 왜 자신의 라이벌에게 지식과 시간을 나누어 주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성적이 오르면 자신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질문을 받은 한국 학생은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하고도 깊이 있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반의 목표는 나 혼자 1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실에 있는 30명 전원이 다 함께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전원 합격이 우리의 진짜 목표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설명해주면서 나의 개념은 더욱 완벽해지고 내 친구가 강해지면 결국 우리 반 전체가 강해지는 거니까요.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법이 아니라 무너진 친구의 손을 잡고 함께 결승선을 통과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순간 교실 뒷자리에 서 있던 제 머리를 누군가 거대한 둔기로 내리치는 듯한 강렬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에 입각해 일찌감치 우수반과 열등반을 나누어 효율성만을 추구하던 우리 독일의 교육 시스템. 우리는 아이들에게 독립을 가르친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낙오된 자를 차갑게 외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대치동의 아스팔트 위에서 한국 학생들이 외쳤던 생존이라는 단어는 나 혼자 살아남겠다는 이기적인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25의 잿더미 속에서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이 나라를 다시 세워냈듯 나침반 없는 거친 바다에서 전우의 손을 꽉 쥐고 다 함께 살아남겠다는 거룩하고 눈물겨운 연대 의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벅차오르는 감동과 복잡한 상념을 안고 우리는 서울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낮 동안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강 둔치에 발을 디딘 순간 엘리트 학생들의 입에서는 또다시 거짓말 같은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이 거대한 강변 공원이 전부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 곳이라고요? 도처에 깨끗한 화장실이 널려 있고 최첨단 자전거를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빌릴 수 있다니요. 클라라가 넓게 펼쳐진 잔디밭을 구르듯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배달 온 치킨과 라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름 모를 청년이 통기타를 치며 낭만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조명이 환하게 밝혀진 조깅 트랙에는 젊은 여성들이 밤 9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이어폰을 꽂은 채 안전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 대도시에서도 이토록 완벽한 치안과 높은 수준의 문화적 인프라를 수만 명의 시민이 밤늦은 시간까지 평화롭게 공유하는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경쟁과 생존의 밤을 견뎌낸 이 위대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쟁취해낸 눈부신 과실을 이 넓고 아름다운 한강변에서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찬란하게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10시 정각, 웅장한 음악과 함께 한강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반포대교에서 형형색색의 조명을 머금은 수만 갈래의 물줄기가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무지개 분수였습니다. 그 벅차오르는 장관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율리안이 조용히 제 곁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3년 내내 일본의 기술력만을 찬양하며 한국행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벤츠 임원의 아들이자 우리 학교 최고의 엘리트, 그 율리안의 두 눈에는 붉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리히터 선생님,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엄청난 오만과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율리안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일본의 저렴한 하위호환에 불과한 소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럽이 최고이고 아시아는 우리의 기술을 훔쳐다 쓰는 흉내쟁이일 뿐이라고 멸시했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끔찍한 절망 속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서로를 끌어올리는 지독한 연대와 피눈물 나는 교육으로 지금의 이 기적 같은 스마트 시티를 세워 올렸습니다. 율리안은 눈물을 닦아내며 한강의 찬란한 야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서서히 가라앉고 있을 때 한국은 단 한순간도 그 끔찍했던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을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꾸어냈습니다. 뼈아픈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미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연료로 태워버리는 민족, 아픔을 힘으로 바꾸는 이 압도적인 능력. 선생님, 이곳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선진국입니다. 18살 제자의 묵직한 고백에 25년 경력의 역사 교사인 제 가슴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가르쳐온 유럽 중심의 편협한 역사관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18명의 독일 엘리트들은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낯설고 뜨거운 아시아의 국가에서 평생을 바쳐도 깨닫지 못할 위대한 인생의 진리를 완벽하게 전수받은 것입니다. 가치관의 전복, 완벽한 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경멸했던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며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진실을 기꺼이 우리 조국 독일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밤, 호텔로 돌아가 짐을 싸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마치
거대한 진리를 깨달은 구도자 같은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위대함에 완벽하게 매료된 이 18명의 엘리트들이 가슴 벅찬 희망을 안고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출국 심사를 마치고 탑승 게이트 앞 벤치에 앉아 무심코 스마트폰의 전원을 켠 레온이 사색이 된 얼굴로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비명에 아이들이 일제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곧이어 인천공항의 출국 대기실에는 경악과 공포에 질린 비명 소리가 연쇄 폭발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분노에 찬 메시지들이 화면을 미친 듯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쪽에 떠있는 독일 최대 언론사의 메인 헤드라인 뉴스가 제 심장을 날카로운 얼음송 곳으로 찔러왔습니다. 단독 보도, 괴테 김나지움 엘리트 학생들, 아시아 소국의 교묘한 선전에 완벽하게 세뇌당하다. 충격. 한국 정부의 조작된 쇼에 노란한 독일 명문고의 수치스러운 수학여행, 학부모 단체 성명 발표, 귀국 즉시 전원 정신과 치료 감액 및 인솔 교사 리히터에 대한 징계 파면 소송 돌입, 진실을 목도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아이들을 향해 편견과 오만에 찌든 거대한 서구, 유럽의 권력이 무시무시한 사냥의 칼날을 들이밀며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천 국제공항의 출국 게이트 앞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부드러운 안내 방송이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18명의 엘리트 학생들과 저 클라우스 리히터 교사는 마치 얼음기둥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레온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끔찍한 독일 언론의 헤드라인들은 이제 막 새로운 세상의 진실에 눈을 뜬 우리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단독, 독일 최고 명문고 학생들, 아시아 소국의 교묘한 선전용 쇼에 완벽하게 세뇌당하다. 기술을 위장한 독재, 24시간 감시당하는 한국의 시스템을 찬양하는 괴테 김나지움의 수치, 학부모위원회 긴급 성명, 귀국 즉시 아이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투입 및 인솔 교사 리히터에 대한 파면 소송 돌입, 손끝이 미친 듯이 떨려왔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피부로 느끼며 가슴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 위대한 진실들이 고국 독일에서는 아시아 국가의 얄팍한 사기극이자 공산주의적인 세뇌 교육으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라는 낡고 오만한 우물에 갇힌 기성세대와 언론은 자신들보다 아득히 먼 미래를 걷고 있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현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가는 12시간의 비행은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한국으로 향할 때 아이들은 미지의 더위와 후진국에 대한 공포로 떨었지만 지금 아이들의 눈동자에는 진실을 거부하는 꽉 막힌 조국에 대한 깊은 절망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율리아는 창밖의 구름을 멍하니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고 클라라는 소리 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착륙하고 도착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게이트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무기처럼 터뜨리며 우리를 에워쌌고 플래카드를 든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아시아의 거짓 선전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출하라. 유럽의 자존심을 팔아넘긴 리히터 교사는 사퇴하라. 벤츠의 임원인 율리안의 아버지가 성큼성큼 다가와 율리안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 너가 SNS에 올린 그 조작된 한국 찬양 글 때문에 내 체면이 어떻게 된 줄 아느냐? 당장 집으로 가서 정신과 상담부터 받아야겠다. 율리안이 붉어진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틀렸어요. 독일이 우물 안개굴이라고요. 우리는 진짜 미래를 보고 왔습니다. 그의 절규는 수많은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기자들의 고성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아이를 구출하듯 학생들을 억지로 차에 밀어 넣었고 저는 공항 경찰의 제지 속에서 아이들과 철저하게 격리된 채 학교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괴테 김나지움의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교장실에 들어선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의 고위 장학관들, 그리고 학부모 대표들이 저를 마치 중범죄자를 대하듯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리히터 선생, 당신은 25년간 쌓아온 우리 학교의 명예를 단 일주일 만에 진흙탕에 처박았소. 엘리트 학생들을 이끌고
아시아의 변방 국가에 가서 대체 무슨 약을 먹였길래 아이들이 조국 독일의 시스템을 쓰레기라 욕하고 한국을 미래 도시라 찬양하게 만든 거요? 한국 정부로부터 뒷돈이라도 받은 겁니까? 저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두 주먹을 꽉 쥐고 똑바로 그들의 눈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뒷돈이라니요? 저는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장 완벽한 진실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 나라는 32도의 폭염 속에서도 수만 명의 시민이 23도의 쾌적한 공항을 누렸고 새벽 3시에도 따뜻한 음식이 침대 앞까지 배달되는 기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독한 전쟁의 상흔을 딛고 서로를 끌어올리는 진짜 교육이 있었습니다. 낡은 매뉴얼과 오만에 빠져 에어컨 하나 고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는 것이 어떻게 세뇌입니까? 그건 뼈아픈 각성이자 아이들이 스스로 이뤄낸 눈부신 성장입니다. 하지만 제 진심 어린 호소는 굳게 닫힌 그들의 귀를 뚫지 못했습니다. 장학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리히터 선생의 망상증이 심각하군요.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교육청 주관으로 공식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당신의 교사 자격증은 영구 박탈될 것이며 연금마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직무를 정지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학생들은 집 안에 철저히 감금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압수하고 인터넷을 차단했으며 용돈을 끊고 외출을 금지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연일 저와 학생들을 조롱하며 한국의 화려한 스마트시티는 빚더미 위에 지어진 모래성일 뿐이라는 근거 없는 비방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거대한 편견의 벽 앞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우리는 영원히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낡은 권력자들은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학생들이 최첨단 디지털 기기와 소셜미디어에 완벽하게 적응한 젊은 세대라는 점이었고, 둘째는 그들이 불과 며칠 전 한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서 포기를 모르는 지독한 결사항전의 정신을 두 눈으로 직접 배우고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IT 천재 레오는 부모님이 압수한 스마트폰 대신 집 안에 남아있던 오래된 노트북 컴퓨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의 보안이 허술한 와이파이에 접속해 철저하게 암호화된 비밀, 온라인 서버를 구축하여 18명의 학생들을 모두 하나의 채팅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새벽 2시, 레온의 서버를 통해 들려온 율리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진실을 세뇌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낡은 주둥이를 데이터와 팩트로 완벽하게 찢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테라바이트급의 초고화질 원본 영상을 찍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한국입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합시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갇힌 채 철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 공부하며 서로를 돕던 한국 대치동 교실의 아이들처럼 18명의 엘리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완벽한 반격의 무기를 재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는 독일의 대중교통 연착률과 한국의 지하철 정시 도착률을 비교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크롤링했고, 클라라는 한국 공항의 공기질 수치와 치안율, 야간 경제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이 찍은 영상에 독일어 자막을 달며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편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불과 3일 앞둔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 기성세대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을 때 레온이 구축한 비밀 서버를 통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라이브, 그리고 틱톡에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방 안의 캠 앞에 선 율리안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세뇌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끔찍하게 뒤처진 우리 조국의 현실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언론의 거짓말을 조작, 불가능한 원본 영상과 데이터로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율리안의 선언과 함께 화면이 전환되며 35도의 폭염 속에서 숨막히도록 고통받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지옥 같은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화면은 인천공항의 눈부신 23도의 실내,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다국어 안내 로봇, 자발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를 하는 시민들의 경이로운 모습으로 교차 편집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 수는 순식간에 10,000명, 5만 명을 넘어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게 진짜 아시아라고? 조작이 아니야. 저 뒤에 보이는 시계와 전광판을 봐. 저건
100% 원본 라이브 영상이야. 새벽 3시에 치킨이 튀겨져서 배달 온다고? 독일은 저녁 8시면 물 한 병 살 수가 없는데 DMZ에서 오는 저 할아버지의 눈물. 맙소사. 저 나라는 전쟁의 상처를 안고 저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 라이브 방송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의 감정적 호소도 없이 오직 차가운 수치와 압도적인 영상, 자료만을 무기로 독일 언론의 억지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박살냈습니다. 방송이 끝날 무렵 여론은 이미 거대한 지진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조롱하던 댓글들은 수치심과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들의 영상 클립을 퍼나르며 기성 언론의 편협함을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의 교사 생명을 영원히 끝장내고 학생들을 정신병자로 낙인 찍을 무시무시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수요일 오전 10시 프랑크푸르트 교육청의 가장 크고 화려한 대회의실에는 교육감과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저를 심판하기 위해 모인 학부모 대표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리히터, 당신의 어리석은 선동으로 일어난 이 모든 소동에 대해 교육청은 가장 무거운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교육감이 판사처럼 근엄한 목소리로 징계 의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고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거대한 기득권의 벽 앞에서 한낱 교사에 불과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징계 파면을 선언하려 입을 여는 바로 그 찰나. 쾅! 대회의실의 무거운 참나무 양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틈으로 성인용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고 한 손에는 최신형 태블릿을, 다른 한 손에는 두꺼운 데이터 바인더를 든 18명의 엘리트 학생들이 매서운 전사처럼 도열에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율리안이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우리는 이 부당한 징계위원회를 전면 거부합니다. 당사자인 우리의 증언을 똑바로 들으십시오. 대회의실의 무거운 침묵을 깨고 천둥처럼 울려 퍼진 율리안의 외침에 징계 의결서를 들고 있던 교육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원탁에 앉아있던 장학관들과 학부모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경악한 표정으로 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맞춰 입은 18명의 엘리트 학생들은 단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결연한 눈빛으로 프랑크푸르트 최고 권력자들을 둘러싸듯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냐? 당장 돌아가지 못해. 벤츠의 고위 임원인 율리안의 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율리안은 아버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들고 있던 최신형 태블릿을 대회의실 중앙의 메인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눈부신 빛이 쏟아지며 첫 번째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우리를 정신병자나 세뇌당한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 명백한 데이터부터 먼저 박살 내보시죠. IT 천재 레온이 차가운 목소리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크린에는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는 압도적인 그래프가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선명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입니다. 폭염 대응 시스템 비교. 지난 여름 기준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공시설의 완벽한 냉방 가동률은 고작 2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 조롱하시던 한국 서울의 공공시설 냉방 가동률은 98%에 달합니다.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의 대기실, 심지어 거리에 설치된 쿨링 포구 시스템까지 유럽 최고 공항의 에어컨이 고장나 우리 친구가 쓰러졌을 때 한국의 인천공항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23도의 완벽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인프라 차이가 조작입니까? 회의실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학관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마른 입을 축였습니다. 고지어 클라라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며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및 위생 만족도 데이터입니다.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의 여름철 평균 실내 온도는 무려 38도에 육박하며 연착률은 20%를 넘어섭니다. 소매치기 범죄율도 엄청나죠.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실시간 공기 청정 시스템이 가동되어 미세먼지 수치를 15 이하로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스크린도어에는 인공지능이 도착 시간을 초 단위로 예측해 띄워주고 전동차 내부에는 와이파이가 세계 최고 속도로 터집니다. 지상보다 지하 5층의 공기가 더 맑은 그 거대한 지하 도시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우리가 악취가 진동하는 조국의 지하철을 어떻게 예전처럼 자랑스러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학부모들의 표정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유럽의 우월함이 10대 아이들이 들이미는
날카로운 숫자의 칼날 앞에 속수무책으로 베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학생 안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24시간 잠들지 않는 치안과 서비스망입니다. 일요일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저녁 8시면 거리가 암흑으로 변하는 독일과 달리 한국은 전국에 5만 개가 넘는 24시간 편의점이 빛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갓 조리된 따뜻한 음식이 15분 만에 문 앞까지 배달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밤 11시가 넘은 한강공원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아무런 공포 없이 휴식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촘촘한 방범 카메라와 완벽한 치안 시스템 덕분에 야간 강력 범죄율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세계 어느 선진국이 자국민에게 이런 완벽한 밤의 자유를 허락합니까? 마지막으로 율리안이 스크린 앞을 가로막고 서서 학부모들과 교육청 관료들을 매섭게 노려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모든 화려한 시스템을 빚더미라 조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데이터를 보시죠. 이 나라는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맹률은 0%에 수렴하고 대학 진학률은 70%를 돌파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땅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 하나로 기술 특허 출원, 세계 상위권을 기록하는 무시무시한 지식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도 하루 15시간을 책상 앞에서 버티며 기어코 세계 최정상에 우뚝 선 이 징글징글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물 안개구리로 전락한 독일의 뼈아픈 수치이자 오만입니다. 발표가 끝났지만 대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인 데이터의 폭격 앞에 서구 유럽의 낡은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율리안이 태블릿을 조작해 화면에 수많은 기사와 댓글들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 저희가 진행한 폭로 라이브 방송의 결과입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독일 젊은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기를 보시죠. 아버지가 그토록 조롱하시던 그 한국의 시스템을 지금 독일의 거대 기업들이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유명 자동차 기업이 한국식 24시간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전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독일 굴지의 제조 기업이 한국 스마트시티의 인공지능 교통 제어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는 보도, 그리고 독일 대형 항공사가 인천 국제공항의 물류 및 환승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 전담팀을 파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벤츠의 고위 임원인 율리안의 아버지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으며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자본은 이미 낡은 편견을 버리고 저만치 앞서 달려간 아시아의 맹주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묵묵히 앉아있던 교장 선생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두꺼운 서류철을 덮어버리고는 품 안에서 얇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리히터 선생, 그리고 학생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건대 나 역시 처음엔 언론의 보도에 흔들려 당신들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나는 이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 교육부 고위 관계자와 직접 국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마른 입을 축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용해 국가 홍보 쇼를 벌였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육부의 대답은 나의 부끄러운 뺨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편견 없는 맑은 눈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준 18명의 독일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매년 100명의 양국 학생들을 정식으로 교환하는 한독 청소년 미래 교류 프로그램의 공식 초청장입니다. 순간 굳어있던 18명의 학생들 사이에서 참았던 눈물과 환호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벤츠 임원인 율리안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꽉 끌어안으며 붉어진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비가 틀렸다. 너가 나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세상을 보고 왔구나. 너가 자랑스럽다. 물론 모든 학부모가 그 자리에서 즉각 마음을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서 징계를 밀어붙일 명분은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육감은 한참 동안 서류를 뒤적이더니 결국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징계 안건은 보류합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상의 무산이었습니다. 저를 파면하려던 징계위원회는 그 자리에서 힘을 잃었고 교육감은 제게 정중히 유감을 표하며
학교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의 굽히지 않는 용기와 완벽한 팩트, 폭격이 독일이라는 거대한 국가에 닫힌 문을 간신히 열어젖힌 값진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이야기는 독일 사회에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유력 공영 방송이 아이들이 찍어온 영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습니다. 방송 직후 소셜미디어에는 조국의 낡은 인프라를 한탄하며 한국을 배우자는 게시글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독일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대중교통 냉방 시스템의 전면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일부 교통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공지능 신호 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영업을 철저히 금지하던 낡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 여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계의 변화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독일 각지의 학교들이 한국어 수업 개설을 문의해왔고, 우리 학교는 매년 한국으로 학생을 보내는 유럽 내 아시아 교류의 선도 학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학교 교무실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가득 채운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곧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떠날 준비를 하는 우리 아이들과 독일로 건너온 한국 학생들이 서툰 언어를 섞어가며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율리아는 베를린 공대 스마트시티 학과 진학을 준비하며 한국의 인프라를 유럽에 이식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키우고 있고, 클라라는 외교관이 되어 두 나라를 잇는 튼튼한 다리가 되겠다고 매일 밤 한국어 교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저 넓은 아시아의 끝, 분단이라는 세계 유일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도 결코 쓰러지지 않은 나라,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핏물이 베인 맨손으로 가장 완벽한 인프라와 잠들지 않는 역동적인 도시를 세워 올린 기적의 땅. 우리는 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곳에서 기술만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아픔을 힘으로 바꾸어내는 그들만의 징글징글하고도 위대한 생존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편견의 안경을 벗고 바라본 대한민국은 결코 우리가 가르치려 들거나 동정해야 할 아시아의 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낡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서서히 가라앉고 있던 유럽의 오만한 심장을 일깨워준 진정한 의미의 초인류 선진국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을 안겨준 위대한 대한민국과 그 기적을 매일의 일상으로 살아내고 있는 당신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바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독일 엘리트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비바꾼 7일간의 기적 같은 사연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냉방 보급률 98%, 대중교통 만족도 세계 1위, 그리고 밤낮 없이 15시간을 버티며 이뤄낸 글로벌 특허 출원 세계 최상위권. 결국 아시아를 멸시하던 독일의 교육당국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낡은 유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꺼이 그 위대한 시스템을 배우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조용히 묵묵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24시간의 기적이 마침내 세계의 오만을 꺾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이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나라인지 전 세계에 알리는 무기가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기적 두 글자만 남겨주십시오.